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진정 바람직한 관계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일본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거침없이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우길기가 어떤 깃발입니까? 일본이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군기입니다. 아직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 땅에서 우길기가 펄럭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국방부는 그 나라 군대의 상징 깃발을 다는 건 국제적 관례라면서 옹호하고, 일본 자위대 간부는 한국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옳은 방향 맞습니까?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회의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파란색 자켓, 이현주 의원은 핑크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진 핑크색. 진 핑크. 그렇게 딱 입고 계시니까 이 하늘색 아닌가 이거는? 파란색인가? 하늘색. 파란색 계통. 하늘색. 전 이렇게 세 명이 프랑스 깃발인 것 같습니다. 아, 야. 예. 그럴듯하네. 아주 네. 스튜디오가 화사해지고 또 밝아지고 진짜네. 좋습니다. 프랑스 깃발이네. 맨날 월요일 날 우리 양문석 박사가 대한민국 최고 패널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 최고 패널이 누구신지 또 시청자들이 판단하시겠죠? 양문석 박사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먼저 우길기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우길기를 달고 입항했습니다. 우길기가 어떤 깃발입니까? 일본기가 가운데 이렇게 붉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만 딱 있고, 이제 우길기는 그 옆으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일본이 군기로, 그러니까 군사기로 사용을 했던 깃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길기를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 이것도 이제 논란거리인데,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일본은 우길기를 그래 우리 군사 깃발이야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가 그건 좀 우길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자위대 함기입니다. 이렇게 또 옹호를 해줍니다. 그건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먼저 다뤄볼 텐데, 박진영 부원장, 네. 우길기 단 군함이 우리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을 보고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안 좋죠. 왜 안 좋으세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길기를 달고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길기를 좋아할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죠. 최근 또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축구 경기에서 예. 일본 관중들이 우길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피파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우길기가 일본의 전범기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2017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더 웃기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자위대는 우길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방부가 우길기가 아니라고 변론해 주는 게 더 웃긴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우리 관함식에 일본 배가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우길기를 내려라고 해서 일본 함정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방부하고 지금의 국방부하고 다른 국방부인가요? 정권이 바뀌면은 우길기를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가요? 뭐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 일본의 극우 정권이 노골적이고 아주 편안하게 이 동북아에 대해서 일본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 판도를 짜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보 쪽의 박진영 부원장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보수 쪽의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텐데 혹시 우길기의 욱자하고 서정욱 변호사 욱자하고 같은 욱자입니까? 저 우길기의 그 욱자를 한자로 모르겠는데. 그 아홉구 아, 그건 맞습니다. 같은 그 빛날 욱자. 네, 같은 글자. 아, 근데 같은 욱자시구나. 네. 저는 이제 이거 제가 세 가지 입장을 제가 밝히면요. 첫째는 이제 그 나라 군함은 이제 그 나라 주권인데 무슨 깃발을 달고 오는지는 그 나라가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군함이 일본 간다. 태극기를 달고 가든 또는 한반도기를 달고 가든 또는 옛날에 광복군 깃발을 달고 가든 또는 이제 우리 지금 해군 깃발을 달고 가든 그런 게 우리가 결정합니다. 일본이 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뭐 일본이 이게 무슨 깃발 달고 오든지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왈가왈부한 문제가 아니다. 그 나라의 일본의 주권 문제다. 예. 이렇게 첫째 주장하고 예.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우길기단 일본 함정 들어와라. 그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했잖아요. 이게 편협한 과거의 그 일본 콤플렉스에 젖어서 있는 이게 바로 저는 편협한 반일 감정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자위대 군합발이 뭐 짓밟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제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민주평화론,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 안 합니다. 일본하고 이게 우리 전쟁할 일 없어요. 결국에 전쟁은 나치든 극우 또는 이게 공산주의든 극자 이런 게 전체주의가 있을 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시진핑, 김정은이 전쟁해요. 일본하고 우리 또는 이게 일본하고 미국과 우리 이런 자유민주 국가는요 국민들이 전쟁을 용납 안 해요. 따라서 이게 자위대 군합발 걱정하지 말고 북한의 김정은 인공기나 걱정해라.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김유정 의원. 네. 서정욱 변호사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DJ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길기 달고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엄연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3월에 한일 정상회담 전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했을 때 북한이나 중국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실제로 그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그런 그 반격 능력 보유하는 거 나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하는 일본인의 마음을 이해한다, 우려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국민의 마음만 이해를 못하시고 우리 국민의 마음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게 우선 염려가 되고요. 특히 일본이 이 강제동원 우리가 이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나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랄지 후쿠시마 오염수랄지 지금 일본하고 이런 그 산적한 직접적으로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첨예한 지금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정부가 다 자연스럽게 지금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 나아가서는 이 우길기 달고 오는 이 그 일본의 군함을 보면서 제국주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 주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교과서에 명시하면서까지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 없이 이런 군사 대국화하려는 이런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길기 달고 들어오는 일본 이 군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아가서 왜 우리 군대가 대통령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고 일본은 우길기 맞다라고 우리 그 법에 근거한 우길기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는 그거 우길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보면서 우리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으면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일본을 편드는 이야기, 일본의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예.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한 마음도 또 약간 주춤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당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 우길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근데 아직도 일본 자위대는 우길기를 달고 있을까? 이거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그 나치 깃발 있지 않습니까? 그 파켄크로 있죠. 예, 그거 지금 씁니까? 그거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원래는 이제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전범을 전면적으로 처벌을 하고 정권도 완전히 몰락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상징들도 다 폐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필 어떻게 됐냐면 독일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바로 냉전기로 전환하면서 전략적 가치,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한테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사실상 동맹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어떻게 보면 독일에 비해서는 일본한테 상당히 관대하게 처리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도움 받기도 했지만 미국으로부터요. 그래서 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분단도 독일이 됐잖아요. 전범국인 독일을 분단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 우리는 피해자인데 우리가 분단됐잖아요. 일본이 아니고. 이걸 감히 생각하면 참 우리 역사가 굉장히 슬프다. 이게 현실이지만 우리가 좀 이걸 알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그 심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본이 김대중 당시에 그 오부치 선언 이때는 일본 정권이 상당히 이제 어떤 세계 평화나 이런 것 동북아 평화에 대해서 상당한 이 신념이 있었고 그 선언을 보면 상당한 어떤 진심 어린 사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베부터 일본 정부, 일본 정권 그리고 자민당의 대한 노선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 역사 수정주의로 바뀌죠. 이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베 이후의 일본과 아베 이전의 일본은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역사 수정주의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 자민당은 근간이 극우입니다. 그거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하냐 못하게 하고 우리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입항을 거부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입항을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항을 이것을 허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인식부터 국민들한테 공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길기를 달고 우리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자위대 함정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분 패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뜨겁습니다. 강별님.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실 때 패널을 우리나라 사람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 주셨는데요. 근데요, 이렇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옳은 걸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보기 싫어서 나간다는 분들이 하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좀 반론을 좀 네. 드리는데요. 깃발을 달고 들어오는 것도 일본의 군함이기 때문에 일본 마음대로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도함이 있습니다. 독도함이 일본하고 공동훈련을 할 때 간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기 대장기가 있습니다. 그걸 달고 일본 관함식에 가려고 하시니까 일본에서 또 못 오게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깃발을 다는 것도 자기 나라 주권인 거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주권이다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차이가 이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이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의 정권은 극우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재무장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또는 동북아에 대해서 진출을 해야 되겠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극우 정권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 의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국회의원들 앞에 대놓고 사과해 반성해 라고 이런 자존심을 세웠던 분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우길기를 달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극우 정권이고 침탈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국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정 변호사 반론 있습니까? 뭐 제가 이게 그 어떤 분은 또 친일파라고 자꾸 이게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족보를 문중에 가보면요.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저희 집안에서요. 제일 높으신 분이 마을 이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모도 이게 뭐 영농조합장인지 뭘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그 야당의 족보가 이해찬 전 대표가 족보가 좋다는데 지금 이게 야당 의원들 부모들도 옛날에 인천 김성수부터 지주 집안 일제시대 때 이게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게 저희 집안은 진짜 제일 높은 게 이장이기 때문에 친일파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예를 들어 대만은 55년 식민지였어요. 근데 대만에도 우길기 가지고 왔을 때 관익에 못 들어오게 했는가? 또는 이제 중국은 일본하고 싸워서 몇 천만 명이 난징 대학살부터 죽었잖아요. 근데 과연 우길기 왔다 해서 중국이 거부하는가? 미국은 주적으로 싸웠잖아요. 원자폭탄까지. 근데 거부 안 하잖아요. 왜 유독 우리는 일본에게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일본보다 국력이 뛰어납니다. 군사력도 뛰어납니다. 경제력도 일본 못지않아요. 이제는 이게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게 좀 미래로 나갈 때도 안 됐냐. 이게 제 소신이죠, 소신. 예. 어떤 말씀은 동의가 되고 네. 친일파를 일제시대 때 잘 나간 걸로 분류하는 그 기준은 제가 선뜻 동의가 좀 잘 안 됩니다. 뭐 그걸로 친일파를 꼭 가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시니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이라고 비판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싫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친일파 청산하는 북한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로 비판하든지 한 가지만 해야지 종북으로까지 비판하면 안 별로 돼요. 관심이 없고. 자, 아니 근데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보수가 혹시 친일이라고 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한국 보수가 미국이나 유럽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나라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보수의 원조는 뭐 공과가 있지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과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한국 보수의 원조인 그 두 분의 기본 정신이 뭐냐 하면 첫째는 자유번영이고 두 번째는 민족 자주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한국 보수의 원래 원조의 정신하고 좀 약간 굉장히 실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길기를 뭐 이렇게 서정우 변호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길기를 달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입항을 거부를 해야 이것이 이제 일본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발음이 어려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독일의 낫지기, 그 독일의 낫지기를 달고 독일의 뭐 어떤 군함이 어딘가에 만약에 프랑스나 뭐 영국에 입항을 한다. 전 그거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상황이 참 독립 이후부터 우리가 우리 목소리 제대로 못 내고 살아왔구나. 근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과 일본은 정말 많이 다르죠. 독일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한 번도 무릎 꿇고 사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앞장서서 변호해주고 받아주고 이러는 것이 과연 국민 감정에 맞느냐? 대통령은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일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고 국력도 커졌고 뭐 군사력도 세니까 그런 정도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이대희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깃발이 무슨 문제냐고요? 아이고 머리야. 싸우러 갈 때 깃발을 먼저 앞세웁니다. 하물며 올림픽에서도 기수단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싸워서 이기면 제일 먼저 꽂는 것이 깃발입니다. 이렇게 깃발의 의미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국방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볼 텐데 국방부 대변인은 이게 우길기가 아니고 자위함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군대 깃발을 달고 오는 것은 관례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작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019년에 게시한 우길기 홍보 자료를 보면 자위함기를 우길기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 보면 해상 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 자위대 자위대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우길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길기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거 우길기 아니에요라고 얘기한다는 것,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국방부 대변인 발언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 얘기 같이 들어보시죠.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길기를 단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국민이 역사를 잊어버린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겼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김유정 의원, 왜 우리 국방부가 저렇게 하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방부 대변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정치권에서 누가 어떤 깃발을 어느 시점에 드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선거 즈음에서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여전히 전범 국가로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 일본이 군국주의, 제국주의 상징하는 그 전범기 우길기를 들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 배가.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길기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저렇게 나서서 아니라고 지금 대변을 해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저런 태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정치권의 어떤 인사가 소위 일본과의 관계에서 쉴드 치려고 저런 얘기를 한다 하지라도 정말 잘못된 발언인데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태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죠. 이현준, 지금 아까 독일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가장 본질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우길기를 쓰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독일이 나치 문양의 하켄크로이츠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이게 전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첫 단추 잘못 낀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적어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버릇이 돼요. 자꾸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정말 사죄를 하고 좀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상징적인 이런 것들에 또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대로. 그런데 반성을 안 하고 일본의 태도는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지금 단순히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이것이 이상하게 발전을 할까? 우리 걱정이 돼요. 또다시 그 역사가 뭐 다른 방향으로든 조금 다른 모습으로든 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뭐 다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강제동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기로 했다라고 할 때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까지 강제동원 보상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 일본이 반성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무슨 우리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아예 그런 거는 진짜 자존심을 가지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우리가 대신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를 잘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길기 문제도 우리의 태도의 문제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기상의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몇 가지라도 아주 상징적으로 독도 문제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한마디로 정확하게 할 얘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박진영 부원장,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본의 자위대 간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야마구치현에 있는 하기라는 데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요시다 쇼엔이라고 일본 근대화의 성지라고 합니다. 아베 고향입니다. 아베 고향인데요. 그러면은 일본은 변했고 그다음에 궁극주의적 사고를 완전 버렸기 때문에 국력이 세지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이현주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2차 대전 때 연합국이 항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게만 항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일본은 근대화될 때부터 탈아입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와 같은 문명국가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은 뭡니까?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시아권에 있는 미개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문명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진주해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에 의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식민지 근대화를 시켜줬다는 생각을 지금도 일본 우익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고에 근간해가지고 다시 동북아에 진출하겠다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새로운 제국주의적 침략을 꿈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본성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아까 난징 대학살 이야기하셨죠? 일본이 왜 사과 안 하는지 아세요? 일본의 극우들은 그 당시 중국은 미개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령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에 일본의 궁극주의적 사고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길기 논란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이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왔다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1년에 진행되고 있는 한일 관계,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죄나 반성 없이 그냥 우리가 나서서 뭐 그 문제 삼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정상회담 하러 가기 전에 미리 구상권 이런 거 전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오염수 방류 앞두고 우리가 나서서 막 뭐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난번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길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들이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김현옥님의 글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용서해 준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의견이나 심정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득할 노력을 보였나요? 물 밑에서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미치고 폴짝 뛰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담화를 통해서나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국민 여러분, 우리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좀 소통을 국민하고 이게 좀 더 해서 뭐 앵커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더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그 국방부도 저는 잘못했다 봐요. 국방부도 그 자위함기하고 우길기가 다른 깃발이다. 이거는 이제 궤변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게 똑같은 깃발이에요. 저는 국방부 대변인도 잘못됐다. 여기까지 제가 두 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두 개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이제 그 독일의 하켄 크로이츠 나치 깃발은 저도 이게 반대합니다. 이 나치 깃발은 일시적으로 이게 독일의 나치즘 히틀러 그 몇십 년을 상징하는 이런 게 깃발이고 독일 헌법은 이게 나치를 찬양하면 처벌까지 합니다. 근데 우길기는요 중국 수나라 때 양제 때 보낸 그 편지에도 이게 일본 국세에도 우길기가 있고요. 에도 시대부터 오랜 전통으로 일본이 써오던 깃발이 우길기입니다. 나치기하고 틀려요. 나치기는 몇십 년 동안 그 히틀러 그때 쓰던 기기 때문에 저렇게 우길기는 일본의 좀 전통적인 면도 있다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다른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스포츠에서 우길기는 이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길기는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뭔가 이게 군대나 정치 의미. 근데 스포츠는 순수하게 스포츠 정신으로 가야 되잖아. 우리가 이게 태극기가 아니고 독도기를 들고 올림픽에 가면 그것도 징계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건 이게 징계합니다. 스포츠는 순수하게 스포츠고 따라서는 그 독일 나치기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는 우길기 반대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군함이잖아요. 군함이 그 나라 전통 오래된 전통 깃발을 들고 왔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국제 정세는 한미일 동맹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진짜 가장 위험한 게 중국이 대만 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게 책을 보면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도 있어요. 대만이 중국하고 전쟁하면 결국에 미국, 일본이 대만을 도와야 되고 우리도 이게 대만을 도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한미일 군사동맹이 자유 제일 중요한데 자꾸 이게 일본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되는가? 저는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논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거지 같기도 하고. 아니, 일단 한미일은 군사 동맹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한미 동맹이지만 한미일은 군사 뭐 협력, 공조 뭐 이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이 전부 다 그 강제배상 문제부터 오염수 문제부터 독도 교과서 문제부터 이런 일련의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범기를 단 군함의 제주도 입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음은 또 뭐가 이루어질까?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한 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인데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뭐 일본 국민 마음 이해한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다 하소연을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국방 예산 늘려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 아베 이후로 계속해서 자유대 팽창의 아역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모습.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이 시점에서 그 전범기 달고 들어온 군함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처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뭔가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도 자유대 그러면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기우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를 봐서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만 자꾸 일본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일본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심정일 건지 왜 그거는 또 이해를 안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요. 그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이 어떤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의 프레임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대만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본의 어떤 동아시아 내지는 세계 패권 전략의 지금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조금 다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북한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죠? 이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한미일 이것은 경제 협력은 몰라도 이것이 군사적 동맹 수준까지 갈 때는 그 타겟은 중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국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럼 중국하고 전쟁을 불사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저는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외교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운명을 건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민주국가면 대통령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여론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국민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일자무식한 어떤 그런 백성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다수의 어떤 의견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시고 국제관계의 노선을 결정을 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거 반영해서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주권자가 누군지 명심을 좀 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때 자위대 함이 우길기를 달고 왔으니 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동의가 힘들었습니다. 자위대 함이기 때문에 더 안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정서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길기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뭐 옷에 무늬를 만든다든지 무슨 뭐 건물의 모양을 꾸민다든지 그런 거야 뭐 일본의 자유겠죠. 그런데 군국주의의 상징이고 전쟁할 때 썼던 깃발을 자위대 함에 달고 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 마음이 아픈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뭐 이건 뭐 홍길동도 아니고 우리는 우길기가 아니다 이렇게 애써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일본에서 또 일부에서는 우길기를 또 햇살무늬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데가 있나 봐요. 21도 한라사님 항상 숫자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인데 92,900원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92,900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길기 이렇게 해서 혹시 음을 빌려서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맞게 해석했나요, 한라사님? 아이고 두야, 우길기가 햇살무늬기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길기를 우길기라 욕하지 못하고 햇살무늬기라니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박진영 부원장, 만약에 이걸 햇살무늬기라고 쓴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아침 햇살 먹고 싶네요, 갑자기. 처리수로 하자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이게 아니 참 그거야 더 심한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독도함이라는 배가 일본하고 같이 훈련한다고 하니까 독도함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배 같이 훈련 못해.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국방부의 이 대변인 참 고생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걸 진정으로 소신으로서 우길기 담배가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호 차장 두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모르니까 그렇고 어릴 때 이제 취향이죠. 일본에 가니까 깨끗하더라, 맛있더라, 안전하더라, 정직하더라 라는 이제 개인적 취향. 그다음에 이제 이 김태호 수석은 또 이 식민사관에 대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분들이 이거 동의 못 하거든요. 근데 다만 대통령이 하니까 그리고 또 총선에 가까워지니까 국방부에서 나는 또 밥을 먹고 사니까 또 나는 또 보수 패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또 옹호해야 되는 사람들 참 힘들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의 어떤 특유한 이 정당의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주 독특한 노선과 이념이에요.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늘 푸른 자연님, 서정욱 변호사님, 전통이든 뭐든 그건 일본 내에서 쓰란 말이죠. 다른 나라에 갈 땐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길기에 대한 이미지 등 일본 내에서도 알 건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알로 보면 우길기를 당당히 달고 넘어옵니까?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쭉 말씀하신 논리를 이해는 하겠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우길기에 대한 정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정서는 이제 뭐 좀 진영별로 좀 이게 다를 것 같아요. 진영별로 다를까요? 뭐 전체는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 진보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아직 반일이 많고요. 그럼 보수 진영은 중국을
정서. 서정국 변호사께서는 우길기를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뭐 저는 이제 느낌이 없다기보다 우길기가 이제 공식 자위대의 그 깃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우길기 달고 오지 말라면 결국 일본 군함 오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쭤보고 예. 싶냐면 이제 서정국 변호사가 이제 보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 패널이시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제가 궁금하냐면 네. 나도 우길기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예. 우리가 바람직한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정도는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신지 네. 우길기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래 이런 심정이신지 그게 그거는 이게 궁금해요. 전자죠. 저도 이게 그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도 이게 전범실에 우길기가 뭐 이게 좋겠습니까? 저도 이게 그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일본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한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걸 우리가 이게 강제로 때려펴서 사과를 시킬 수도 없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실용 감각이 필요하다 했어요. 저는 상인적인 실용 감각, 우길기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저도 기분 나쁘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엄혹한 우리 안보 현실에서 일본하고 이게 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군함 다 오지 마. 이러면 이게 우리 한미일 군사 협력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따라서 이게 조금 저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지금 이게 중국군, 그럼 중공이 중국 깃발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오성홍기든 대만 중국 깃발 달고 군함 오면 우리 이게 오지 말란다. 6.25 때 그 깃발과 싸웠으니까 이렇게 중국 쫓아내야 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길기는 이 정도 합시다. 일단 네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윤헬리 님도 숫자로 또 메시지를 81,500원 815를 의미하는 슈퍼챗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동의하기 힘듭니다. 일본을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죄하지 않고 왜곡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일본 가서 뭔 짓을 했길래 오염수 방류에 우길기 달고 입항까지 합니까? 제 스스로 일본으로부터 태극기 들고 해방되겠습니다. 예, 윤헬리님 의견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할까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길기 달고 들어오게 하고 또 뭐 오염수 방류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설명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갔다 왔지요. 도대체 누가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래요. 일본이 지금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막 먼저 나서가지고 분위기를 자꾸 뭐 괜찮을 거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영국에 이상한 교수 한 사람 불러가지고 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고 왜 그 사람만 불렀냐 그랬더니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냥 그 나라에서 쓰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방류하지 말고.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정부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이 이 국민의힘은 처리수라고 부른다죠. TF 단장을 맡고 있는데 시찰단 명단을 곧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간 시찰단들 다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1년 8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 기술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이 처리수에 대한 오염수에 대한 TF가 가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약 30여 명을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로 뽑아가지고 TF를 가동을 했는데 이번에 가신 분들이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같습니다. 야당에서 그럼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명단을 공개하면 해소가 될 거다. 그 의혹은 해소될 거다. 그 말씀이시고 공개는 그럼 이제 시찰이 다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 경과 보고하면서 함께 그때 공개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당에서는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예.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정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인사들이 갔으니까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시찰단으로 갔으니까 어떤 해석을 결과를 내놓더라도 뭐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또 돌리고 싶은 건가요? 아니 이분이 우리 바다 지키기 TF 단장이랬는데 본인 지역구도 서산 태안이잖아요. 그 어민들은 지금 괜찮다고 하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아니 문제 제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왜 민간인 전문가 안 데리고 가느냐? 왜 이분들 밝히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캥기는 일들을 나서서 일본의 바람잡이처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람잡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아니, 계속 지금 바람잡이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우리 국민들 속 터지는 마음은 이해 못하면서 미국 도청 문제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 국민들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여우 같은 기시다 총리의 그런 외교술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좋다고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지금 IAEA에서 다음 달에 뭐 결과 내놓고 한 거 보고 나서 또 우리 시찰단이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아마 거기 오케이 하면 우리도 따라서 오케이 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시료 채취도 못 해갖고 왔는데 무슨 결과를 내놓고 말고 할 게 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참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하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도 국방부 그대로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 때 그 도지사였던 임명 안 했습니다. 자기가 당선됐거든요. 원희룡 지사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조영욱 대표도 그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다 바뀌었어요,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바뀌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 바뀐 거 아닙니까? 참 앞에서도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 드리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 참 불쌍합니다. 참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소신도 없어야 되고 이런 일에 같이 박수 쳐야 되고.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요,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그 영국 교수 불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마셔도 문제 없다 이런 간담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찰단 갔는데 야, 그 시찰단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했는지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흘려요. 이런 걸 보면 무슨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참 눈물겨운데요. 제가 봤을 때. 예, 눈물겹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치를 왜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동네에서 패싸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패거리와 문재인 패거리의 패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께서는 그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우리 국가의 국정 운영 사항들을 감시하고 견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래도 비교적 야당일 때 그 위에 눈치 봐야 되는 존재가 없잖아요, 야당은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 어느 당이나 좀 더 솔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똑같은 것으로 이 성명을 냈었죠. 규탄 결의안을 냈었고 그때 조태용 의원이 아주 그 강력하게 또 발언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심정으로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그 당시에는 여당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좀 엉거주춤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입장은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때도 여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목소리를 갖다 그렇게 크게 못 냈단 말이에요. 좀 엉거주춤해서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왜 대통령, 우리 아직까지도 왕을 모시고 사나 이 나라가. 그래서 왜 대통령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고, 그럼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면 그걸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면 그거를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같이 완전히 종속돼가지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게 지금 국회의 꼴이면, 그 국민들이 볼 때 그 국회의원들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지금 들러리를 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 시찰단이 돌아온 뒤에 지금 일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일본 대사관이요. 후쿠시마 수산물도 다양한 기회에 조기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수순 아닙니까? 오늘 81,500원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8.15 정신을 되살리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시는가 봐요. 그리고 18,180원 보내주신 쪼양님, 이건 욕설인 것 같은데요. 아기 정어리입니다. 제 친구들은 소금 공동 구매하자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부들은 식구들 먹거리 걱정이 제일 먼저인데.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제가 전부 게 그 일본 문제다 보니까 예. 제가 이게 그 거의 뭐 시청자분들이 욕설을 혼자 다 지금 이게 상당히 뭐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제가 뭐 비판을 받더라도 또 소신껏 할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게 또 서정욱 변호사 아닙니까? 지금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요,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바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표에 도움 되겠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 하셔가지고 바보 맞다가 100개 올라왔다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바보 아닙니다. 이게 굳이 찬성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일본이 방출하는데 우리가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방출하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야면 이게 바보죠, 진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그게 아니고 이번에 그 G7에서도 뭘 했습니까? IAEA 국제기구의 검증, 판단을 존중한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태평양 전체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게 검사하고 시료 채취하고 다 하잖아요. 그 판단을 존중해야지. 그럼 이게 그것까지 무시하면 뭐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합니까? 지금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야 이게 뭐 사드처럼 이게 전자파 튀겨 죽겠다. 이거는 괴담이고. 근데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거는 그 IAEA 말고 또 더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시찰단 이거는 쇼입니다. 시찰단은요 시료를 떠가지고 검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장 눈으로 보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시찰단이 뭐 전 정권이 임명했던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판단, IAEA가 검증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하나의 우리도 문명 국가로서 존중한다. 이 정도죠. 이번에는 바보 맞다가 지난번보다 더 빠른 속도로 200개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걸 과학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 정확하게 어떻다 이 논쟁을 하기 이전에 말이죠.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유해 물질, 특히 이제 방사능 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게 우리나라고 가장 이렇게 오래 남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자신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거기가 조금 유해물질이 많다고 하는데 갈 거야 말 거야. 그럼 내가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가는 거 하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자유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방류를 해가지고 내 집 앞으로 오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거를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민감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다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민감한 사람들한테 그 민감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나중에 시간이 가봐야 되는 거고 그 인과관계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입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나는 이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데 국가가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괜찮다 하면서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이거 자유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 줄은 알겠는데 국민들 생각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보건총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중국 대표가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If Fukushima's nuclear contaminated water is safe, why doesn't Japan use it as drinking water? Or for agriculture or manufacturing purposes domestically, why is it not discharged internally into Japanese lakes? Japan should provide responsible explanation to these questions. 박진영 원장, 왜 우리는 저런 얘기를 못하냐고요? 그렇게요? 왜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통령의 취향이에요. 대통령이 일본인을 좋아하니까 일본에서 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용인해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IAEA는 원자력 기구잖아요. 원자력을 활용하는 기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한다면 저기처럼 이제 WHO 같은 보건기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영국에서 오신 그 이상한 그 나이 드신 학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핵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인생을 위한 핵? 예, 그러니까 원전 마피아예요. 원전 사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검증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시는 분들도 원전 마피아들이에요. 제대로 가자면은 이제 환경론자들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야 되는데 원자력 전문가들 보내놓고 이거 다 면죄부 주려고 하는 절차죠. IAEA도 똑같은 그런 기구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끝까지 우리나라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석촌호수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굳이 바다에 방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아까 WHO에서 그 얘기가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또 걱정하는 게 이런 걸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선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흘러나온 것은 그것은 불가항력이니까. 근데 이 문제는 왜 다르냐? 다른 사고하고 사고가 난 뒤에 보관하고 있다 방광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의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흘리는 거예요. 방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고 직후에 흘러나오는 사고의 어떤 결과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게 선례가 되면 예를 들어서 보셔요. 중국 그 동해안 쪽에 얼마나 많은 원전이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만약에 그 원전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오염수가 생겼다. 오염수가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럼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중국에서? 이거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해서 방류를 했어라고 하면서 막 방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중에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 일본에 있는 그 모 교수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일본 극우들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정상국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상국가라는 게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군대를 가질 수 없는데 군대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에 패전할 때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패전했잖아요. 원폭의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것도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내에서 이 원전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이 사고 자체의 트라우마를 일본에서 완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일본 우익들이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일본에서 지워야 될 역사다라는 일본 우익들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그거를 흔적을 없애야 된다고. 그런데 왜 그거를 우리가 면죄부지기한 그 대열에 안 달라서 이렇게 깃발 들고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왜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난번 서정욱 변호사께도 한번 서균열 교수 인터뷰를 시간 있으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균열 교수 지적대로 중국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중국 대표가요. 만약에 그렇게 뭐 하면 왜 일본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게 유일한 실행 가능 방안이냐?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문을 해요. 이것은 자기 돈은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 이렇게 비판합니다. 일본은 오염수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다에 배출하려는 속셈이 무엇이냐. 자국의 단기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인류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엄격한 규탄과 단호한 배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을 수 없다면 몰라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돈이 드는 거예요. 일본이 돈 아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앞장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서정욱 변호사, 일본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고 칩시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은 가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올바른 친구 아닙니까? 근데 그 중국 대표 발언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이게 3대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이나 그다음 미국에 그다음에 후쿠시마 3개 아닙니까? 근데 다 은폐했습니다. 체르노빌이 이게 다 사고를 숨겼어요. 미국도 숨겼어요. 그 넷플릭스에 드라마 나옵니다. 근데 중국이요. 원전 사고 났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방출합니다. 일본처럼 이게 10년간 이래 보관도 안 해요. 그 다음에 IAEA 사찰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검증 안 받습니다. 방출하고 누가 시비 걸면 야 너가 무역 보복에 사드처럼 이게 중국입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는 저희가 저도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자, 첫째, 첫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야 네가 먹어라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인체에 무해한 거하고 감정적으로 마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변기물을 무해하다 해서 이게 마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상대 진영을 야 네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이게 감정적으로 할 건 아니라는 거. 첫째 식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수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게 태평양의 그 넓은 바다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줄어들 반감하는데 호수에 버리는 거하고 태평양 그 넓은 데 버리는 게 똑같습니까? 중국이 사고 나면 저거 호수에 버립니까? 중국은 호수에 버리냐고요. 중국 행계. 따라서 저는 중국 대표도 너무 자국 중심주의다. 자기들이 몇십 년 동안 원전 관리하면 실태를 보라고요. 제가 중국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앵커님이 보라는 것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중국, 러시아, 미국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게 원전 사고 위험합니다. 우리도 사고 나면 10년간 비용을 했잖아. 근데 그걸 또 너가 야 비용 천문학에 들여서 20년, 30년 쌓아놔. 물론 이게 가능하죠, 돈. 그렇지만 이게 그것도 경제력이나 현실적인 여러 한계나 또 이게 안전성 검사가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찬성하는 게 아니라니까 IAEA 판단을 존중한다. 존중.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듣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가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가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폭발하지 않고 일본 원전은 안전했고 만약에 우리나라 원전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염수를 방류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쳤을 때 일본이 우리처럼 막아줄 것 같습니까? 일본이 반대하겠죠. 우리도 지금 반대한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찬성이 아니고 IAEA 판단을 존중한다는 거지. 우리가 반대하지 않지요. 네. 지금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죠. 예, 그렇죠. 근데 서정욱 변호사는 반대한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팩트가 좀 다른 거고.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본은? 반대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그 IAEA에서 이거는 위험하다. 이러면 이게 반대하면 방출 일본도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전하다 하면 방출 허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자. 괴담번 이야기입니다. 아니 IAEA가 결과가 정식으로 경도돼 있을 위험성이 있다. 첫째. 두 번째는 IAEA 결론은 향후 우리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인체에 축적됐을 때 향후 어떤 이 위험성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IAEA가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한 번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위험성을 미래 우리 세대들이 다 내포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들러리를 서주냔 말이죠. 그게 바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학적인 뭐 비과학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방사능의 오염 문제하고 방사능의 어떤 유해성 문제는요 다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류수가 바로 내 피부에 접촉이 되었거나 바로 그것을 뭐 흡수한 물고기를 먹었거나라고 해서 바로 뭐 며칠 만에 죽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게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 그러면 나쁜 게 축적이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나 그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아이, 그다음에 아기,
그다음에 임산부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필 그 또 더 축적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위험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당화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반대를 해야 돼요. 끝까지요. 시찰단이 이번 주에 대국민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보고할지 참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뭐 이번 주 얘기가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렇죠. 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또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거든요. 웃음 터져야 되고. 난 기자회견 한다는 것도 뭐 다음 주 얘기가 나오고 이번 주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걸 미리 얘기 안 하는지 나 그것도 참 궁금해요. 참 이게 결국은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한국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된 거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친일 부역자 청산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후에 친윤 부역자들 제발 좀 우리 보수 세력 내에서도 자체 정화 차원에서 좀 청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삼척동자도 다 반대할 만한 일을 찬성해 줍니까? 진짜.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명하고 하지 않고 나와서 개 입양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나올 수 있어요. 대통령이 뭐 TV 예능 출연할 수 있죠. 후보 시절에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 해야 할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하지 않고 온리 개 입양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무능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서정욱 변호사 기자회견 언제 한다고 들었습니까? 날짜는 게 정확하게 아직 날짜는 안 정한 걸로. 6월 중 뭐 이렇게 나왔던. 아니 뭐 또 최근 나온 기사는 이번 주라고 그래요. 아, 대통령. 그래요? 빨리 조만간 이번 주면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예. 지지율 떨어지기 사흘 남았는데 그럼 미리 이렇게 밝히면 안 돼요? 근데 그 우리 박혜아 벨리님이 지금 이게 지지율이 좀 뜨니까 뭐 소통한다 이건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또 떨어져요. 윤 대통령이 원래 그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 도어 스태핑 있잖아요. 그때 MBC 그 이기주 기자가 슬리퍼 신고 난동 부려가지고 좀 이게 중단된 거지. 기자도 예의를 갖추고 질문하고 하면 아마 이게 도어 스태핑 재개할 겁니다. 윤 저는 상당히 대통령이 소통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내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처음 듣습니다. 제 앞으로 소통 많이 해요. 근데 뭐 다 이재명 대표나 야당하고 좀 안 하고 있지만. 아이서 변호사님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 좀 잘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무슨 MBC가 또 무슨 난동을 부렸어요 또. 아니 동물농장 보니까 동물들하고 소통을 아주 잘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동물들 보훈에도 보훈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슨 복지요? 동물들의 보훈복지. 나라를 위해서 일한 동물들이 많답니다. 네. 윤 대통령 멘트 이번에 못 입양한 봐가지고. 그 개도 안내견. 예, 그 뭐 마약인가 뭐 그 개였죠. 안내견이었는지. 아니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후쿠시마 문제도 이 국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하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좀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하시면 동물들을 애호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될 겁니다. 기자회견 언제 할지 궁금한데 기자회견을 하면 또 이런 궁금한 부분들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 많이 좀 해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5.11 문제, 오염수 시찰단 문제 다뤄봤는데요.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왜 좀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를 안 했을까?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김오윤님, 듣다 보니 정어리 혈압 터지겠습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요즘에 정어리 때 많이 이렇게 모아주시는데요. 핫도그 가족님, 좀 전에 단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서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운계 정치본색 구독해 주시면 대인 접수는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구독해 주셔서 정어리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야 정말. 아쉬운 건 그 가해 차량에 운전자분만 계셔서 한 분만 했습니다. 아, 내 아픈 어린이는 누가 치료해 주시나요?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정말. 이렇게까지 정어리를 핫도그 가족님 감사합니다.
조그마하지만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좀 다스리시고요. 물프레님, 대통령이 소금 만들 수 있나요? 소금 나오는 맷돌이라도 있어요? 소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닷물 때문에. 이진님, 그린피스에서는 방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방류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희석이 아닙니다. 그런 걱정 많이 주셨습니다. 조미용님, 오늘 가슴을 너무 많이 쳐서 갈비뼈 나갈 것 같습니다. 스픽스 커먼님, 오늘 섭연 마치고 나면 당 떨어지겠네요. 캔디 하나 드세요. 섭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위에 몇 분 제가 정어리 때 가입시켰어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이게 스픽스가 좌파 반윤석열 방송이라 안 보겠다는 걸 제가 설득해서 우리 백운기 앵커님 거는 봐라.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2개 또 봐라. 저에게 몇 명을 가입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파 반순 윤석열 방송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 안 보려는 걸 제가 설득해서 스펙입니다. 감사합니다. 좌파 반윤석열 방송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면 그렇죠. 상식 방송. 네, 상식을 이야기하는 방송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이다. 나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구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보수의 깃발 서정욱 변호사, 우길기의 욱자를 쓰시는 서정욱 변호사가 나오시는데 우리가 좌파 방송이겠습니까?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박진영 원장, 김유정 의원, 이은주 의원, 서정욱 변호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오호라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이어갈 텐데요. 또 우리 스픽스가 이렇게 판매하는 광고 나갈 겁니다. 많이 사주세요. 우리 스픽스가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광고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호라 경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혹시 듣다가 공감이 가는 부분, 또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한 분 골라서 글래무 화장품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오호라 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배터리. 배터리. 요즘에 배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됐어요. 제일 큰 문제고요. 예.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을 예. 먹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근간을 예. 좀 더 잡아드린다 그러면 좀 그렇고. 뭐 일단 알고 가야죠. 네. 근데 배터리 하니까 요즘 마이크론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마이크론은 미국 겁니까? 마이크론 미국 거죠. 예. 미국 건데 거기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예.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1, 2등하고 3등 하던 데인데요. 예. 이제 거기를 이제 중국이 제재를 가하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러브콜이 한국에 오죠. 야, 도와주지 마, 도와줘. 뭔지. 그래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야 될 결정의 순간들이 지금 오고 있고요.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죠. 불가분의 관계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우리 몸의 머리,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우리 눈, 어. 그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는 우리 심장.
그러니까 어느 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 바로 가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굉장히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저걸 하지만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안 돌면은 그건 뭐 거기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 사실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2차 전지다. 그러면은 배터리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외래어 표기대로 배터리라고 합시다. 네. 또 뭐 영어로는 배터리죠. 어린지. 예? 어린지. 어린지. 제가 처음에 뉴욕에 갔는데 네. 거기에 배터리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배터리 파크. 배터리 파크 근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죠. 뭔 말인가 했어요. 맨하탄 남부에. 예.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배터리가 예. 우리나라 민족 산업인 거 아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서 씁니까? 오라 경제 아니면 예. 1940년대도 해방되자마자 예. 우리 민족 유일하게 우리 민족 자본으로만 태어난 게 여러분 잘 아시면 호남전기입니다. 호남전기. 예. 그것도 전남 광주에다가 이걸 차리고요. 당시에 뭐 다 뭐 적산가옥 받고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자본으로 유일하게 설립된 1호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켓 전지가 이제 나중에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지금은 다른 회사에 팔렸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아주 뭐 시초는 우리 민족의 성지 광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왜 배터리를 주제로 잡으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너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요동을 치고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다 지금 욕을 하는데 좀 잡아주기 위해서 배터리 사업이 왜 중요하고 배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투자 관련된 겁니까? 네, 투자 관련된 것도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께서는 배터리 주제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4월에 뭐 윤 대통령이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하여튼 차세대 우리가 앞으로 뭘 주력 산업으로 먹거리 핵심으로 삼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관련해서 정부가 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인력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짜봅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3월 15일 날 6대 첨단 산업 발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6월에 아마 반도체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거고 지난 4월에 2차 전지는 했죠. 지금 이제 호남전지라는 표현을 하셔서 자 우리 배터리 그러면 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되게 2차 전지라고 그러잖아요.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를 아세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자신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차 전지는요. 우리 지금 일상적으로 써왔던 아까 말씀하신 로켓 배터리, 호남전지, 우리 랜턴 또는 뭐 옛날에 많이 휴대폰 들고 다녔어요. 전에 쓰고 버리는 거? 한 번밖에 쓰지 못하고 버리는 거. 그게 1차 전지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그럼 무슨 차이냐? 다시 쓸 수 있는. 다시 쓰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사용, 리유즈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2차 전지는 다시 쓸 수 있는 전지. 그러면 리차저블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리차저블은 충전. 충전 개념이고요. 그거는 1차입니까? 2차 전지죠. 그래서 2차 전지를 영어로 리차저블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3차 전지가 나왔어요? 3차. 3차는 뭡니까? 3차는 2차에서 이제 진화된 개념인데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연료를 집어넣으면 계속 전기를 발생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소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차 전지도 뭐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끝나갑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좋죠. 우리 처음에 컴퓨터 나올 때 플라피 디스크 나왔었잖아요. 그 1차 전지. 그다음에 하드 뭐 이거 나왔었잖아요. 하드 디스크 나와서 그거 넣고 거기다 저장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그러면 USB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나왔냐면 클라우드가 나왔잖아요. 요 패턴을 그대로 지금 밟아가는 게 전지의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하드 디스크 나왔을 때가 지금 딱 그 상황이고요. 지금은 앞으로 나올 것이 무궁무진한 3차 전지 나오죠. 그다음에 팔라듐이나 전고체라는 새로운 물질이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나올 거가 뭐냐면 양자전지입니다. 양자전지 그러면 잘 모르시지만 이거 보시면
아이언맨. 아, 여기 아이언맨 딱 해서 아크 리액터라고 여기서 예.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요게 클라우드. 그래서 전지는 계속 지금 진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이게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주가 많이 하는 사람, 주식시장 많이 하는 사람은 아이폰 모멘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2차 전지다 이러거든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 다음에 쭉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다시 아이폰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이폰의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나오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속도 조정을 하면서 가시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하기 전에 미리 개념 차원에서 BO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배터리 오브 띵스. 그래서 우리가 IoT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거에 곳곳에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곳이 없는 시대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에, 그다음에 휴대폰, 모바일 통해서, 그다음에 GPS에 뭐 모든 것이 인터넷이 반대로 없으면 우리 못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제는 배터리가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이미 됐다. 한번 보세요. 휴대폰, 그다음에 전기차, 드론, 심지어 이제는 단거리 비행기까지도 배터리를 통해서 날아가고요. 심장이라니까 심장인제는. 그렇죠. 심장이라는 표현이 저는 참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 단계에는요. 이제 UPS라는 개념도 있고 ESS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배터리는요. 파워, 에너지, 전기잖아요. 이걸 저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잖아요.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ESS라는 저장 그 개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UPS라는 거는 언제든지 차단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기가 끊어졌을 때 암흑천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는 곳에서는 이런 UPS라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BOT라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이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왜 우리가 배터리를 다루는지도 이해가 될 겁니다. 공부를 했고 오늘 배터리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요것이 어떻게 진화될 건가를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새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거는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잡아드리면서 한국이 왜 배터리에 강한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면 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 기본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 배터리 규모, 위상 이런 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중국을 싹 빼면 53%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지금 53%를 갖고 있고 중국을 넣으면 22%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타이틀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배터리에 관해서는. 자, 어떻게 하면 왜 우리가 이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냐면 사실 구본모 회장이 1997년도에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자기네 반도체를 현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낙심한 끝에 영국을 가요. 영국을 갔는데 2차 전지를 봅니다. 그래서 구본모 회장이 딴 거 없어. 2차 전지, 배터리 전지 해. 그래서요, 우리가 2014년부터요, 이 소형 배터리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요. 중국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소와 대기업의 생태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배터리가 이 반도체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주가 차원에서 보면은 배터리 올라갔다가 또 반도체 올라갔다가 들락날락 하는데 만약에 저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60만 원은 배터리, 40만 원은 반도체. 그 정도 비율로 지금은 해 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건 길게
방맹이 길게 잡고 치시는 게 배터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는데 대답 한번 먼저 듣고 갈까요? 오드리 님이요. 중국에 리튬하고 히토류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중국에 의존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보복을 하게 되면 히토류 중단 사태가 오게 되고 이러면 문제가 없나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시네요. 이제 그건 이 다음 단계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장 규모, 그다음에 주요 제조업체, 생산업체, 그다음에 랭킹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우리 최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장 규모 아까 중국을 포함하면 22%, 중국 제외하면 우리가 53%라고 그랬잖아요. 현재는 이제 생산량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런 정도의 점유율 계산이 가능해요. 유명한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의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내놓는 통계가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하기로 배터리 시장 전체가 2025년에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60조 원이 될 거다. 근데 이게 5년 단위로 배로 뛰어요. 그래서 2030년에는 4천억 달러, 2035년 가면 6,160억 달러 정도 된다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개별 업체별로 따지면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넘버원입니다.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거기는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거에 덤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 SK 에너지 솔루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나 SK 온이죠. 그 분사한 곳이 그런 회사들이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선점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중요한 발을 디디고 있다. 이제 이 다음 단계는 그런데 이 배터리를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 이 소재 시장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소재 지금 뭐 이거 뭐 어떤 나라는 지금 국유화하고 있고 이거는 뭐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피에서 막 이렇게 변하듯이 소재를 다른 걸로 쓰는 것들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고체 나오면 뭐 전체가 바뀐다 그러면 네, 바뀝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있어요. 뭐 팔라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갈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중국이 이렇게 되면 전국은 뭐 절대로 무슨 이 배터리에 관해서는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1986년도에 중국의 물리학자 4명이 덩샤오평한테 863 계획이라는 걸 보고를 해요. 863? 네. 그런데 그러면서 2010년도까지 배터리 사업 세계 1위로 가겠다 하는 거를 정부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는 별로 없어요. 큰 회사들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고 중국이 이렇게 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2차 전지가 커지는데 가장 폭발적인 영향을 먹은 거는 전기차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이외의 목적을 우리가 계속 발견을 하고 그것을 더 우리가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축적된 기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자동차용 리튬 배터리를 최초로 양산한 거는 한국이고요. 그러니까 세계 1위가요. 진짜 페이지로 한 페이지가 나와요. 등등의 우리가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평가가 아니라 미국, 중국에 있는 모든 이런 관계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린 반도체 잡았죠? 심장인 2차 전지를 잡으면 우리도 패권 전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이 힘을 갖게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이제 배터리 소재 얘기를 하면 사실 숫자를 조금 거론을 드려야 돼요.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기사를 냈다 이겁니다. 중국 대 미국의 배터리 소재 확보를 둘러싼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77대 1이다. 무슨 의미냐? 배터리 소재라고 얘기하는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게 중국이 77%를 차지하고 있다면 미국은 1%밖에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왜? 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국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의 광산에서 배터리 소재, 특히 양극재 소재들을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콩고라는 나라가
코발트 생산량의 전 세계의 60%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 코발트 1위인 콩고 광산의 또 70%를 중국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중국이 그렇게 됐느냐? 중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특히 미국이 신경을 덜 쓰고 있는 사이에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개도국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내다보고 선점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77대 1의 스코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요. 중국 이외 다른 나라들은 이 소재 확보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요즘에 자국산 소재를 반드시 쓰는 거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중국도 그렇게 치고 나왔고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거와 다 연결되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최소한 소재를 다른 데서 들여오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에 보조금 주겠다. 이런 게 바로 이 소재 확보를 둘러싼 경쟁에서 촉발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최양호 박사께서 이제 반도체 특히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라, 주식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쪽이 다 지금 성적이 좀 좋습니까? 지금 이제 좋았다가 이제 내려왔죠. 근데 증시라는 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변화에 얼만큼 많이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용처가 나오냐. 지금요, 뭐 98%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2차 전지 배터리거든요. 요것이 어떻게 확장성을 갖고 우리 생활에 들어오느냐인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개발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을 보시면 얼마나 완성차 업체하고 연계를 갖고서 만드느냐. 사실 전기차의 가격의 63%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전기 배터리를 내재화해서 가격 통제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업체가 승승장구하는 데는 앞에 큰 벽이 하나가 있어요. 완성차 업체하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전기 배터리를 어떻게 우리나라 LG나 SK에서 다른 용처로 개발해서 가느냐. 이 부분이 지금 아주 싸움터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세렝게티님이 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배터리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배터리 오래 쓰실 거는 일단은 냉장고에 한번 넣었다가 쓰시면 또 좋아집니다. 좀 차게 하면 좋습니까? 네, 뭐 없어질 때 좀 차게 하시면 했다가 다시 상온에 놔뒀다가 하시면 되고요. 배터리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배터리의 소재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맞는 소재로 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수소와 더불어서 나오는 배터리, 수소 뭐 천지사방에 깔려 있는 게 수소 아닙니까? 그러한 범용성을 가진 원재료를 쓰는 배터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뭐 두말 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 거기에 저도 뭐 아마추어입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에는 메모리 이펙트라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이펙트가 뭐냐? 우리 지금 휴대폰 배터리 충전할 때 과충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100% 채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충전을 하는 시점에 잔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40%든 30%든 20%든 그 잔량을 덮어서 배터리를 다 충전을 하면 이 원래 배터리 자체가 남아있는 이 잔량을 다 소진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나 봐요. 그래서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85%까지만 충전하고 더 이상 충전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10%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완전히 제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가능한 아래쪽에 소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는 게 계속 충전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메모리 이펙트를 피하는 방법이다.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신 효과적인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 배터리 폭발하는 거에 제일 먼저 최고의 원인이 과충전. 예, 그렇기 때문에 85% 가시는 거 좋고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계속 꽂아놓으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썼잖아요. 네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등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배터리 그럼요. 업계에서. 1등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게 한국이고요. 그렇다면은 얼마만큼 지금은 전기차에 탑승을 하느냐 부분들인데 완성차 업체하고 계속 지금 미국에도 13개 이상의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갑니다. 미국이 재미난 게요. 유럽은 전기차 침투율이 14%, 중국은 11%인데 미국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하는 시장에 공장들을 많이 짓고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전기차로 인한 2차 전지의 확장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처를 갖고서 2차 전지를 프로모션 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통계 보니까 우리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앞으로 2년 내에 지을 배터리 관련 공장이 무려 15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날아왔을 때 삼성, LG, SK 세 그룹의 총수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된 게 반도체와 이 배터리 회사들의 배터리 공장이었어요. 미국은 지금 전기차 생산량을 한 해 56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지난주에 나온 통계 아마 덕을 봤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만든 최근에 가장 신형 전기차 Y 시리즈 중에 한 상품이 한 차가 단일 차량 판매량의 1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2등이 아직도 내연기관차인 도요타 제품, 3등도 역시 도요타 제품인데 1등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미국 시장도 이제 전기차가 다수를 차지하는 게 결국 시간 문제고요. 그래서 포드 같은 곳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자기들이 30억 달러 이상 투자해서 짓겠다고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중국의 CATL 그 회사의 기술을 받아서 중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가 우리 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3사와의 협력 업체들에게도 지금 충분히 흐르고 있는 거. 그게 아마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 오름세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없죠.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무조건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라고 있는데요. 거기 2차 전지 만드는데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에 이제 거의 기술들이 비슷해졌을 때는 뭘 보고 들으시면 수율 관리를 어디서 잘하느냐를 일단 여러분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와서 거기다 하시는 게 2차 전지만을 놓고서는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가 어떻게 확장성을 갖고서 차 외에 어디 쓰이느냐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방맹이 길게 잡고 수행하시는 게 배터리의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콩콩콩님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5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함께할 5차 전지 시대가 빨리 열려야 합니다. 벌써 뭐 5차 전지까지 나옵니까? 5차 전지하고 양자 전지까지 지금 다 나오고요. 사실 2차 전지 지금 끝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플라피 디스크 이제 끝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핵 분열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페르미라는 학자가 하는데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거든요. 지금 5차 전지는 뭐를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실 양자 핵 융합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핵 융합 부분은 1989년도에 지금 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만 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국제적인 규제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용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토카막 핵 융합이라 그래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K스타가 그
산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콩콩님이 또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CPU는 모든 전자제품의 두뇌입니다. 신경 조직이죠. 우리나라 반도체는 CPU 제조가 없습니다. CPU 제조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도 같은 질문입니까? CPU, GPU도 하고요. 반도체에 가서는 BMS라고 있습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BMS는 지금 우리나라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 게 없으세요? 난 다 낯설구만. 아니, 이거 반도체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에서 이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서 뭐 양극재만을 활용한 전지, 그다음에 조 박사님 말씀하신 수소 관련 전지, 양자 전지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은 기존의 코발트, 리튬 같은 그렇죠. 희귀성 히토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소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중국이 다 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데 지금 이런 차세대 전지가 계속 개발이 되면 중국의 이런 독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리사이클링이나 리유즈라고 얘기하는 최고죠. 폐배터리 이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나라만으로 따지고 보면 이 폐배터리 시장이 아마 올해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한 7천억 원 정도인데 이게 2년 후에 3조 원으로 금방 뛰고요. 2030년에는 12조 원 이렇게 뛴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2040년 가면 89조, 100조까지 간다 이런 거니까 이 폐배터리라는 것도 사실 기술 진보가 기존의 이 소재들을 활용한 게 슬쩍 우리 눈앞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폐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폐배터리가 왜 좋냐면요. 이제 중국산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가 나면 거기서 광물을 채취하면요. 원산지가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IRA나 이런 거에 그냥 바이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폐배터리는 진짜로 뭐 추천한 종목 제 탑 10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폐배터리거든요. 그런 원산지가 뭐 이제 바뀌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오케이 그거는 다시 재가공하는 거는 원산지를 그러면 미국으로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커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호라 경제 오늘은 배터리를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김성균님 오늘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지혜님 정말 이 영역은 모르는 분야였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반응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배터리 전쟁 최후의 승자는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신 두 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글래머 화장품 세트 받으실 분은 끝까지 모범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신 콩콩콩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호라 경제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공부도 많이 되고 배우는 것도 많고 저도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꼭 갖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의 성지는 전남 광주다. 예, 지금은 전남 광주라고 안 하고 광주 광역시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때 호남 전기 있을 때는 전남 광주였죠. 광주였죠. 그리고 광주가 아니고 광주입니다. 광주는 넓을 광자 쓰는 경기도 광주고. 그런 건가요? 광주는 빗광자 쓰는 짧은 발음 광주 이렇게 발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광주. 감사합니다. 제가 배터리는 몰라도 그거는 압니다. 예, 최양 원장, 윤경호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 경제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어리 때 계속 모아주시고요. 구독, 알람이나 알림이나 같더라고요. 알람을 우리말로 하면 알림이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많이 해주십시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